2026년 우리 교육 현장에 아주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바로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좀 복잡하고 딱딱하게 느껴지시죠? 오늘 이 정책의 핵심을 슬라이드로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이 계획 대체 왜 필요하게 된 걸까요? 모든 건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념적, 정치적 분열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라는 현실을 이제 교육을 통해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분열의 시대라고 하죠. 바로 이 깊은 갈등의 한가운데서 교육이 해결사로 등판한 겁니다. 과연 교육이 이 무거운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이 데이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다라고 느끼는 순위를 매겼더니 정치 및 이념 갈등이 2020년에는 19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4위로? 이건 뭐 수직 상승이라는 말이 딱 맞죠. 우리 사회의 분열이 얼마나 빠르게 또 깊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럼 이 사회 갈등이 왜 교육 문제로 이어지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능력이 OECD 평균보다 한참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회 갈등의 불씨가 되는 가짜뉴스나 선동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그 배경에 바로 이런 교육의 현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현재 우리 민주시민 교육이 안고 있는 세 가지 핵심 문제점을 하나씩 아주 샅샅이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교육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너무 취약하다는 겁니다. 왼쪽을 보세요. 헌법. 그냥 시험 보려고 달달 외우는 과목이죠.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는데 관련 교육은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바로 오른쪽입니다. 학생들이 가짜뉴스나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딥페이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한마디로 방향도 없고 지원도 없다는 겁니다. 민주시민 교육이 뭔지 개념조차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고 교실에서 민감한 주제로 토론할 때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가이드라인도 없어요. 결국 모든 부담은 현장의 선생님들께 고스란히 넘어가는 겁니다.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이 숫자는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마이너스 74%.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중앙정부가 이 돈으로 민주시민 교육 잘 해보세요 하고 각 지역 교육청에 주는 돈, 즉 특별교부금이 2021년에서 2025년 사이에 4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사실상 정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었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힘도 없고 성과 측정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 자치 기구는 법적 근거가 약해서 목소리를 내도 그게 그냥 형식적인 게 돼버리고요. 더 큰 문제는 이 교육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볼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그야말로 깜깜이 행정이 계속된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뼈아픈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제부터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처방전, 그 개선 방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현실과 단절돼서 취약하다는 거였죠. 거기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바로 시민 역량과 디지털 역량을 한 번에 잡겠다는 거예요. 지루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전문가와 재미있는 영상 자료로 헌법과 선거를 생생하게 가르치고요. 국가가 직접 나서서 디지털 문해력 교육 계획을 세웁니다. 특히 학교에서 직접 팩트체크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문제, 교사들이 방향도 없고 지원도 부족했다고 했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당연히 교사 지원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치 주입은 안 된다 같은 명확한 토론 원칙을 세워서 선생님들을 정치적 논란에서 보호해주고요. 아예 교사가 되기 전부터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뿐인 지원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그래프에 있습니다. 아까 74%나 깎였던 예산 기억하시죠? 7억 원 수준까지 떨어졌던 걸 2026년에는 31억 원 이상으로 4배 넘게 확 늘리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문제,
학생들은 힘이 없고 성과는 측정되지 않았죠. 여기에 대한 해법은 아주 명확한 3단계로 제시됐습니다. 첫째, 법을 바꿔서 학생회에 법적인 힘을 실어줍니다. 둘째, 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길을 열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한데 시민 역량 지표라는 걸 만들어서 교육의 성과를 데이터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감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계획은 참 그럴듯한데 그래서 이게 다 언제, 어떻게 실행된다는 걸까요? 2026년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2020년 정말 바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연초인 1분기부터 바로 학생회 관련 법안 마련에 들어가고요. 2분기에는 교실 토론 원칙을 만들어서 전국 학교에 쫙 배포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이 모든 것의 성과를 측정할 새로운 지표를 시험해 보는 거죠. 그냥 하겠다가 아니라 언제까지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 진단부터 구체적인 해결책, 그리고 실현 계획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걸까요? 이 거대한 계획이 향하는 최종 목표점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성숙한 시민을 길러내는 것.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이해하며 우리 사회에 좋은 방향으로 참여하는 사람. 이건 단순히 학교 교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시민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약속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이 계획이 그냥 서류 속 멋진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교실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어쩌면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걸 지켜보는 우리 모두의 관심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